시아버지 제사날 며느리가 다급하게 시어머니께 하는 말 그런데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 아가, 친정엄마 허리보다 내 친구 회식이 더 급했던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답답한 일 한 가지쯤 있으시죠? 오늘은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삿날, 그날 며느리가 선택한 건 가족이 아닌 술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68세 김복자입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외아들 키워가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제사만큼은 항상 정성 다해 지켜왔죠. 매년 11월 3일 남편 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갈비탕과 동태전을 손수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의껏 지내자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며느리와는 그럭저럭 지내는 편입니다. 요즘 세대 며느리답게 조금은 자유롭고 솔직한 편이지만 그래도 나름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보인 행동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아버지 제삿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전도 노릇하게 부치고 나물도 정갈히 다듬고 탕국까지 스스로 끓였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기특하다. 요즘 애 같지 않게 성의가 있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저녁엔 꼭 올게요. 급한 일이라니 보내주지 않을 수 없었죠.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밤이 지나도 제사가 끝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헐레벌떡 나타난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우리 아들 상우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동료였던 지연이를 만나 결혼했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밝고 쾌활했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상우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이런 질문도 하며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왔죠. 저도 나름대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애썼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하고 겨울엔 목도리도 손수 떠줬죠. 그런 날들이 몇 년은 이어졌습니다. 명절에도 크게 무리 없이 오고 갔고 제사 준비도 그럭저럭 협조했어요. 특히 작년 제사 때는 무릎 아프다는 저 대신 며느리가 제사 음식 대부분을 도맡아 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우리 며느리 요즘 아이들 치곤 참 잘하네. 그런데 올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끼리 쉬면 안 될까요? 지연이 피곤해 보여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바쁘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제사 준비할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올해는 음식 간소화 어떠세요? 뭐 굳이 다 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때부터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이 아가 혹시 제사 자체가 귀찮아진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괜한 불편한 사이 될까 봐요. 그 아가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사 음식 미리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미리 도와드릴까요? 솔직히 말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했구나.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냐, 당일날만 와도 돼. 시간 맞춰만 오너라. 그런데 이게 이 아가의 빌드업일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제삿날 부엌에 불이 들어온 건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와서 조용히 전을 부치고 있었죠. 낯익은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 제 눈엔 무척 기특하게 보였어요. 아가, 오늘 많이 도와주네. 고맙다. 당연한 거려 아버님 제사인데요. 저도 기운내서 나물을 무치고 며느리는 탕국도 끓였어요. 탁탁전 부치는 소리에 집안은 생기 가득했고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의껏 해주니 정말 딸 같구나.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잠시 차 한잔 하자는 제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는지 얼굴이 살짝 긴장된 듯 했고 전화를 받으며 주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며느리 얼굴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어머 그래. 많이 다치셨대니? 응급실까진 아니고 그냥 병원 다녀오신다는데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저녁엔 꼭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불이 나게 짐을 챙겨 나갔어요. 저는 마음이 아렸지만 부모님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싶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탁자 위 제사상엔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전을 다시 덮이고 상을 정리했죠. 손이 떨리긴 했지만 남편 제사인데 성의껏 해야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래 많이 다치신 건가? 그렇게 저는 혼자 술잔을 올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멍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뭔가 말을 준비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는 친정에서 일이 커져서요. 연락도 못 드리고. 그때였습니다. 동네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야, 너 며느리 어제 이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회식한 거 알지?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적이 흐른 주방. 아가, 친정 엄마 허리보다 내 친구 회식이 더 급했던 거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제사는 너 없는 줄 알고 준비할게. 난 내 아들 아버지 제사는 진심으로 지내고 싶다. 그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제사보다 한 끼 술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표정도 태연했죠. 어머니, 김치 좀 해서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담담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제 감정은 꾹 눌렀지만 마음속에선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이 아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아가, 나도 이해는 해. 친정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날 내가 간 데가 병원이 아니라 술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녀는 순간 정지된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친구들이 갑자기 모인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오려던 건데 너무 늦어졌어요. 그럼 왜 친정엄마 핑계를 댔니? 그게 그냥 죄송해요. 이해는커녕 해명도 아닌 반복되는 죄송해요 한마디에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친구가 더 중요했구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날 분위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날 내가 혼자 준비하고 상 차리고 술잔 올리고 남편 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군요. 나는 이제 내가 제사에 없는 줄 알고 살게. 음식 싸오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사만 되면 음식만 싸들고 와서 문 앞에 두고 갑니다. 한 번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전처럼 웃으며 전 부치던 모습은 사라졌고 텅 빈 부엌엔 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상우야, 내 아내가 왜 그러니? 자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데 엄마가 너무 실망하신 것 같다고. 그게 전부야? 아니, 자기도 나름 후회는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야. 결국 이 사태는 며느리의 자존심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 사과도 때를 놓치면 진심으로 안 느껴지지. 그날 이후로 제사 날만 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음식만 덜렁 두고 가는 며느리. 저는 이제 묻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책임 회피일까요? 며느리는 제사 문제 이후로도 전처럼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핑계대며 안 내려왔고 전화도 뜸했죠. 저는 어느새 올 테면 오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와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복자 씨,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 며느리분 이번에 친구들끼리 동업해서 작은 와인바 열었대요. 와인바.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제사 때 친구들 만나 술 마셨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예 그날은 가게 오픈 미팅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동네 엄마한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복자 씨, 며느리랑 그 친구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라던데 점주 중 한 명이 자기 딸이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아가 나한테 친정엄마 얘기까지 꺼내며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어?
그제야 그날 며느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긴장된 전화, 멍한 얼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밤. 술 한 잔이 아니었구나. 그건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 출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상우야, 너희 집 아가 요즘 가게 연거맞아. 그게 엄마가 알면 실망하실까봐 말 못했어. 근데 뭐? 지연이 그날 오픈 준비 마지막 회의 있었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제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단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군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날 저는 말없이 부엌에 가서 며느리가 쓰던 앞치마를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했죠. 이제 이 집 제사에 내 자리는 없다. 네 인생이 중요했듯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몇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냥하고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 리모델링을 좀 하려는데요. 저희 가게 주소지의 신용 보증 서류만 어머니 명의로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명의면 대출 조건이 좋대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가 결국엔 또 날 이용하려 드는구나. 지연아, 너 그날 제사 빠지고 회식했던 거 다 가게 때문이었지?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니? 친정엄마 핑계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진심인 척 목소리를 낮춰 애원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계산을 알아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못 해주겠다. 정말요? 어머니, 한 번만 생각 좀. 나는 내 남편 제사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 며느리를 더 이상 내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말을 잃더니 전화를 끊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줄은 몰랐네요. 그 후로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일은 좀 이해해줘. 지연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속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 해서. 상우야, 넌 아버지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 아내는 그날 술집에 있었고 나한텐 거짓말을 했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그걸 참고 또 뭘 도와줘야 하니?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조심스레 아들 집 앞을 찾았죠. 마당에 풍선들이 달려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녀 얼굴엔 놀라움보다 불쾌함이 먼저 떠올랐죠. 어머님, 오늘은 저희끼리 조촐하게 하려던 거였는데요. 손주 생일인데 얼굴만 보고 가려는 거야. 오래 있지 않아. 사실 손주도 요즘 어머님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과거에 갇혀 계세요. 요즘 세상의 제사 그거 구시대적이에요. 뭐라고? 가족이면 이해해줘야죠. 제 친구들 다 그러던데요. 시댁 행사로 인생을 바치는 시대는 끝났대요. 내 남편 제사는 내 인생 낭비였다는 말이냐? 그걸 꼭 그렇게 들으셔야겠어요.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나는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딸처럼 대해줬다. 그런데 넌 내 정성을 어떻게 갚았니? 거짓말하고 나를 이용하고 이제는 내 존재가 불편하다고.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도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래, 거절했다.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더니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현관 앞에 선 채 저는 선물만 놓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속에서 울컥 울음이 치밀었죠. 가족이란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구나. 엄마, 지연이랑 좀 심하게 다투셨다면서요. 너 그 자리에 있었니? 아니요. 근데 지연이가 엄청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둘 다 좀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마, 지연이도 진짜 상처 많이 받았대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 가정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기준의 효도와 전통은 저희에게 강요입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반격이었습니다. 제가 더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강한 선언이었죠. 가부장적 전통과 강요, 시댁 중심의 구시대 사고,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 이 글에는 제가 제사 강요를 하고 현대적인 며느리를 구박한 사람처럼 묘사돼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뉘앙스였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빌미로 산 사람을 묶어두지 마세요. 그 말은 남편 제사를 죽음의 유산으로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마트 이모가 제게 슬쩍 묻더군요. 복자씨 며느리한테 뭐 좀 심하게 하셨어요. 요즘 그 아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 자꾸 올리던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연아, 내가 쓴 글 봤다. 아, 어머님, 그거 그냥 제 생각을 쓴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내겐 묶여있는 것이었니? 남편 제사도 시댁도 다 족쇄였던 거냐?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걸 강요하는 건. 그럼 넌 그동안 한 건 다 연기였니? 나보고 딸처럼 대해달라더니 이제는 이 집안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언제 연기했다고 저도 노력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지켜야 할 게 다르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저희만의 방식대로 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연을 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문을 쾅 닫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왔고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젠 내가 웃으며 당하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날 밤 다이어리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다. 당신이 쓴 글처럼 나도 내 존엄을 지킬 것이다. 경수가, 너 회계사 남편 있잖니? 혹시 사업자 명의 조회 같은 거 가능하냐? 오랜 친구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 년 전까진 아들 집에 괜히 민폐 주지 말자며 조심했던 제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가 내 명의로 신용보증서를 요구했을 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통장을 건드렸던 흔적, 며느리와 나눈 문자, 제사 다음 날 새벽에 친구와 찍힌 SNS 사진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자기야, 첫 영업날부터 넘쳐났던 우리 테이블들, 여왕된 기분. 그 글엔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짓는 며느리 모습이 박제돼 있었습니다. 택배로 받은 문서 봉투엔 며느리가 내 주민번호로 조회했던 대출 사전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한 절차였다며 은행 직원이 은근히 귀띔해줬죠. 요즘은 가족 간엔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이 원치 않으시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너희가 날 가볍게 여긴 만큼 난 너희를 정확히 겨눌 거다. 정중하게, 치밀하게.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무례를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쌓아올린 허위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다음 날 저는 구청 근처 문구점에서 도장을 새로 팠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한 붉은 인감도장. 이제 이 도장을 아무에게도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SNS를 자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카페까지. 그곳엔 항상 예쁜 말, 남편과 아이를 향한 사랑, 시댁 어르신과의 훈훈한 사진이 올라왔죠.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 최고예요. 매번 배워갑니다. 그 말 제사 전날 올라온 글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들과 와인잔 들고 찍은 사진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지역 엄마들 모임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시부모님 이야기와 실제 행동이 너무 달라서요. SNS는 예쁘게 꾸미면서 제사엔 거짓말로 빠졌어요. 그날 본 사람이 저 포함 3명이에요. 그 글은 금방 퍼졌고 다음날 아파트 입구 게시판엔 이런 메모가 붙었습니다. 가족을 자랑하려면 먼저 진심으로 대하세요. 가게 앞에선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라면서요. 시어머니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제 블로그 글 내렸던데요. 누가 캡처해서 돌렸다던데. 며느리는 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가족 이야기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아들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뭔가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졌대.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얼굴을 보여준 대가야. 엄마가 한 거야.
난 단 한마디도 안 했단다. 그냥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을 뿐이지. 어머니, 혹시 제가 올린 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 글? 이제야 내가 그걸 문제라고 느끼는구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다 오해해요. 지연아, 내가 쓴 말 한 줄이 나한텐 칼이었어. 그걸 이제야 아는구나. 그녀는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블로그엔 더 이상 음식 사진도 시댁 자랑도 없고 친구들의 댓글도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허영과 진실의 틈 사이에서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무척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그래, 나야 뭐 조용히 지내지. 혹시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 있어서요. 그녀의 말끝엔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러자 했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든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녀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말랐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이거 손주가 고른 과일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딸기랑 참외. 그래, 고맙다. 그녀는 주방에 앉자마자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지난번에 대출 관련해서 폐기했던 서류 원본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다 폐기했어요. 그제서야 그녀가 온 진짜 이유를 알겠더군요. 본질은 화해가 아닌 확신밖이었습니다. 그때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한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석었다는 건 내가 화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진심이면 그날 제사에 안 갔겠지. 진심이면 친정 핑계 안 댔겠지. 진심이면 나를 SNS로 욕하지 않았겠지.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더니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나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게 정하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다시 어머니한테 예전처럼 웃으며 전 붙이고 싶어요. 웃는 건 쉽지. 근데 그 웃음에 진심이 담기긴 어렵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진심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거야. 그저 문 열고 들어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란다. 그날은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침 아들 상우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다고 해 기분 좋게 찰밥을 안 쳤죠.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반가운 목소리 대신 낯선 단어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오늘 못 와요. 가게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다네요. 그래? 오늘 올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 원래는 그랬는데 예약 손님이 많아서 급하게 직원 안 나온 자리를 채우느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웃으며 전 붙이고 싶다던 그 며느리. 하지만 다시 가게 핑계로 가족의 시간에서 빠진 겁니다. 저는 괜히 식탁 위 찰밥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진심이란 건 결국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야. 일요일엔 역시 일보다 와인 한 잔, 소중한 내 시간, 가게는 내 자존심. 그녀는 가게 일이 아닌 친구들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찰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던 그 시간에 손이 떨리더군요. 마치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듯 마음이 텅 비어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일요일에 못 온 거 가게 때문이 아니었지. 어머님,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제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 네 시간이 중요하지.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너도 나도 서로의 기대를 내려놓자.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다. 어머님, 진심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나도 이제 나답게 살고 싶거든.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에 있던 찹쌀을 전부 포장해 아들네로 보냈습니다. 다음 제사엔 혼자 할 겁니다. 전도 혼자 부치고 국도 혼자 끓일 겁니다. 그 대신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남편 제사날. 이제는 익숙해진 조용한 준비, 조용한 부엌. 아무도 오지 않는 걸 전제로 모든 걸 혼자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갈비탕에 무 뚝뚝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전을 부쳤습니다. 제사상을 막 차리려던 찰나 띵동.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순간 긴장했지만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만 잠깐 같이 제사 지내도 될까요?
그녀는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쌀떡이 담긴 접시 하나와 직접 썰은 배 한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조용히만 있어주면 된다. 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님 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녀는 제가 놓은 술잔을 조심스레 따라주었습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며 아버님, 지연이 다시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보다 한층 무거워진 침묵 속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닌 담담한 허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매년 이날엔 저도 꼭 올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난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조용한 제사, 그리고 조용한 용서. 아직 마음은 열리지 않았지만 문은 닫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련이나 기대가 아닌, 체념이 아닌 정리였기 때문이죠.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려놓는 것이다. 그녀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다시는 제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기를,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만 바랄 뿐 입 밖으로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녀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와서 조용히 있다 가더구나. 엄마, 혹시라도 너무 단절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상우야, 단절이 아니라 정리란다. 그 아이도 이제는 나와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동의였을 겁니다. 이젠 제사 준비가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요히 물을 썰고 국물에 손수간을 맞추며 생각합니다. 이 음식은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기도 하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가끔은 화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정리입니다.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정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나만의 평화.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 마음부터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론 감정이 묻히고 진심이 왜곡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반복된 실망이 아니라 선택된 정리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 용서했다. 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 감정을 지켜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의 삶이 녹아든 이야기방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생각, 경험, 그리고 위로를 나눠주세요. 저희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